아가씨, 볼링공이 그렇게 좋아? 삼촌이랑은 공 말고 다른 거 굴려볼까? 저속하고 기름진 농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왁스 냄새와 뒤섞여 서울 마포구의 더 스트라이크 볼링센터 공기를 더럽혔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경쾌하게 미끄러지던 볼링공들의 마찰음도 레인 끝에서 와르르 쏟아지던 핀들의 비명도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도 그 순간 볼링센터의 모든 신경은 7번 레인에 집중되었다. 카운터 안쪽 완벽하게 정비된 볼링화들을 정리하던 강시연의 손길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이미 7번 레인을 향해 있었다. 어깨에 달라붙는 문신,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보이는 금목걸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은 외제차 키. 전형적이었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무리의 힘에 기대어 약자에게만 강한 그런 부류의 인간들. 시연은 자신의 볼링장을 사랑했다. 군복을 벗고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이었다. 묵직한 볼링공이 손가락을 감싸는 감촉, 나무 레인 위를 매끄럽게 활주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스트라이크의 쾌감. 그 안에는 파괴의 미학이 있었지만 동시에 규칙과 예의라는 엄격한 질서가 존재했다. 그녀는 그 질서를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그 질서는 4명의 남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저기요, 손님. 저희 영업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현우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담배를 쥔 남자가 연기를 현우의 얼굴에 후 하고 뿜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훈계질이야. 가서 사장 오라고 해. 상황을 지켜보던 시연은 마지막 볼링화를 제자리에 꽂아넣고 천천히 카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특수 제작된 군화 밑창처럼 바닥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잘 벼려진 칼 같은 긴장감이 숨쉬고 있었다. 찾으셨습니까, 손님? 시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볼링장의 소음을 뚫고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4명의 남자 중 리더 격인 황철민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제법 반반한 얼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그의 눈에 음흉한 빛이 스쳤다.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젊고 예쁘장한데 이런 데서 썩기 아깝네. 오빠들이랑 같이 놀면 돈 많이 줄 텐데.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실내 흡연은 불가합니다. 둘째,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고성방가는 삼가주십시오. 셋째, 특히 여성 손님에게 언어적, 신체적 희롱을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녀의 눈은 황철민을 보고 있었지만 그 주변 3명의 움직임과 7번 레인에서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2명의 여성 손님,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였다. 황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손님들은 그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담배를 꺼주시고 다른 손님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실 경우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퇴장? 하. 인연이 진짜 돌았나? 황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과 객기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가 시연에게 손을 뻗어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시연의 세상은 느려졌다. 황철민의 손이 뻗어나오는 각도, 속도,
그 뒤에 있는 다른 3명의 무게중심 이동.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황철민의 손목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손목을 감아쥐었을 뿐이다. 악!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연은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다. 큰 힘을 주지 않았지만 인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잡힌 황철민의 손목은 마치 바이스에 물린 쇠 파이프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사람 몸에는 말이죠,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급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움을 넘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은 지난 수십 년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이 세 관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힘을 조금만 더 주면. 으악. 알았어. 알았어. 이거나. 황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작은 여성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연은 황철민의 귓가에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다.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몸으로 대화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군대? 군대 나온 여자가 뭐 대수라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황철민이 고통 속에서도 객기를 부렸다. 시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놓아주는 동시에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 하나 들어갈 거리로 가까워졌다. 시연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제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령 강시현.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민간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무력 진압을 실시한다. 내 말 이해했나? 707 중령이라는 단어가 황철민의 뇌리에 박혔다. 술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눈앞의 여자는 그냥 예쁘장한 사장님이 아니었다. 국가가 길러낸 인간병기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하지만 공포는 곧 분노로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이 미친년이. 황철민이 남은 팔로 시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볼링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시연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철민의 거대한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나머지 3명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한 명은 의자를 집어들었고 다른 2명은 주먹을 쥐고 좌우에서 협공해왔다. 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실전이 아니었다. 잘 짜인 시뮬레이션에 가까웠다. 의자를 든 남자를 향해 옆에 있던 볼링공 정리대를 발로 찼다. 묵직한 볼링공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며 남자의 발목을 덮쳤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사이 좌우에서 덮쳐오는 2명의 주먹. 시연은 몸을 낮추며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지는 남자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동료와 그대로 부딪혔다. 엉망으로 뒤엉켜 넘어지는 2 사람 위로 시연은 소리 없이 착지했다. 모든 상황은 단 10초 만에 끝났다.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볼링 레인 위에서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다. 한 명은 손목을 붙잡고 한 명은 명치를 움켜쥐고 나머지 2은 서로 부딪힌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볼링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2명의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이 고통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 불러. 아니, 최 변호사부터 불러. 당장. 저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 내가 가만두나 봐. 그의 외침이 고요해진 볼링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시연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천장에 달려있는 반짝이는 돔 형태의 CCTV 렌즈를 향하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1명이 볼링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현장의 풍경은 기묘했다. 바닥에 주저앉거나 기대어 신음하는 건장한 남자 넷, 그리고 그들 앞에 멀쩡하게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는 강시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언뜻 봐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대치 상황이었다. 최 변호사님, 여기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철민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변호사를 향해 외쳤다. 최 변호사라 불린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의뢰인들을 거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손님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저는 황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 최정혁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과잉 방어이자 특수폭행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최 변호사는 노련했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시연을 몰아붙였다. 함께 온 젊은 경찰은 그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베테랑으로 보이는 박진수 경위만이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연은 팔짱을 푼 뒤 최 변호사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법이라는 무기를 쥔 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시연은 그런 종류의 눈빛에 익숙했다. 계급과 권력에 취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휘관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당방위요? 웃기는군요.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당신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입니까? 누가 봐도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목격자들도 다 봤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손님들은 선뜻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에는 황철민 일행에 대한 경멸과 시연을 향한 암묵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목격자 진술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진수 경위가 나섰다. 그는 최 변호사의 기세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관록을 풍겼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시는 황철민 씨 측 진술부터 들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황철민은 최 변호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함을 토해냈다.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볼링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시비를 걸더군요. 그냥 조용히 하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군대 출신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시다시피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위님.
저 여자를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의 진술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놓았다. 자신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여성 손님들을 희롱한 부분은 쏙 빼놓은 채 시연이 먼저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꾸몄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경위를 바라보았다. 박경위는 황철민의 진술을 수첩에 받아 적은 뒤 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강시연 사장님 맞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설명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카운터 안쪽 사무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희 볼링장에는 총 8대의 CCTV가 24시간 녹화 중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역을 촬영하고 있죠. 특히 7번 레인과 휴게 테이블 쪽은 고화질로 녹화됩니다. 가셔서 확인해 보시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시연의 태연한 대답에 최 변호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CCTV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CCTV 영상은 당연히 확인해야 할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다른 손님들의 증언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황철민 일행에게 희롱당했던 2명의 여성 김민지와 이수진을 지목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쏠리자 두 사람은 당황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최 변호사의 노림수였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조폭 같은 남자들과 얽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증언을 회피하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애매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속셈이었다. 두 분, 거기 학생들 맞죠? 맞잖아요. 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친구들을 때리는 거. 그렇죠? 사실대로만 말해줘요.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황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 으름장을 놓듯 말했다. 민지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위협이나 보복을 당할 경우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의 확고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겁에 질려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먼저 저희한테 와서 계속 말을 걸고 술 따르라고 하고 저희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다가 사장님이 오셔서 말리신 거예요. 그녀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끄럽게 굴었어요. 담배도 막 피우고. 사장님은 계속 좋게 타일렀어요. 근데 저 남자가 먼저 사장님 어깨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다 봤어요. 사장님은 자기 몸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상황은 최 변호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일관되게 시연의 정당방위를 뒷받침했다. 궁지에 몰린 최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언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 CCTV를 보시죠. 제 의뢰인의 주장대로 저 여자가 군대 출신임을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정말 정당방위였는지 영상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는 일부러 군대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훈련받은 전문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설령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과잉방어로 몰아가려는 계산이었다.
박진수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다 함께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죠. 시현, 박경위와 젊은 경찰 그리고 최 변호사와 황철민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시현은 익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해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냈다. 모니터 화면에 조금 전의 상황이 소리 없는 흑백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진실은 명백했다. 황철민 일행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모습, 담배 연기를 뿜는 모습, 김민지와 이수진에게 끈질기게 추근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시연이 다가가 정중하게 제지하는 모습, 황철민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어깨를 잡으려 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시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어진 무력 진압의 순간. 최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영상 속 시연의 움직임은 그가 상상했던 무자비한 폭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공격이 없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관절을 제압하고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극도로 정제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폭력이 아니라 잘 훈련된 전문가의 진압 과정 그 자체였다. 심지어 그녀는 단 한 대도 상대의 얼굴이나 급소를 가격하지 않았다. 모든 공격은 상대가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압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철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최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영상은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진수 경위였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황철민과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나직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철민 씨,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그리고 무고죄까지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보이지 않는 전장은 그렇게 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법과 증거라는 무기는 결국 진실을 가진 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황철민 일행의 추태와 강시연의 깔끔한 제압 과정이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최정혁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완벽한 패배를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목격자 증언, 명백한 영상 증거. 그 어떤 법 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는 잠시 황철민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신을 끌어들인 의뢰인이었다. 경위님, 이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도 좀 마셨고 아시다시피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전의 당당함을 잃고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박진수 경위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오해요? 최 변호사님, 지금 저 영상이 오해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명백한 시비와 희롱, 그리고 폭행 미수로 보입니다만. 거기에 더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박경위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황철민 씨 외 3명.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무고 혐의로 마포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거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가 이 바닥에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시비들은 돈과 인맥으로 무마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고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자, 잠깐만요. 경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황철민은 비굴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며 박경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박경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조서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시연이 입을 열었다. 경희님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시연은 황철민과 최 변호사를 잠시 바라본 뒤 박경희에게 말했다. 이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외의 발언에 박경희를 포함한 모두가 놀랐다. 황철민과 최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와서 선처를 베풀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강 사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박경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볼링장 홀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손님들과 잔뜩 겁에 질려있던 김민지와 이수진이 있었다. 저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기록으로만 남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에 직접 가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법을 어긴 것 이전에 타인의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약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 역시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에서 배운 명예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비록 저들이 군인은 아닐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다. 최 변호사는 시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황철민의 옆구리를 세게 툭 치며 눈짓을 보냈다. 상황 파악이 늦은 황철민이 우물쭈물하자 최 변호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멍청하게 굴지 마. 저 여자가 기회를 주는 거잖아. 경찰서 가서 전과자 될래? 아니면 여기서 고개 숙이고 끝낼래?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철민은 시연의 제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유치장과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올리자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철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박경희는 잠시 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그가 강제로 사건을 진행할 명분은 약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강 사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사과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불량하거나 이후에라도 오늘 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가중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박경희의 엄포에 황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잠시 후 그들은 시연과 박경희를 따라 다시 볼링장 홀로 나왔다.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주목했다. 황철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김민지와 이수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의 뒤를 나머지 3명이 따랐다.
저 학생들. 정말 죄송합니다. 황철민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거대한 몸이 폴더처럼 접혔다. 저희가 술에 취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남자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굴욕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이 묻어나왔다. 자신의 잘못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본 충격과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감, 그리고 자신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도 용서의 기회를 준 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사과였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를 외쳤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민지와 이수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연을 바라보았다. 시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황철민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시연에게로 다가왔다. 사장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시연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시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사과는 저분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공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휘두르려 했던 그 주먹, 그 힘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은 황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황철민 일행은 계산을 마치고 도망치듯 볼링장을 빠져나갔다. 경찰들도 돌아갔다.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볼링장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볼링공을 굴렸다. 김민지와 이수진이 음료수 2캔을 들고 시연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괜찮으시면 제가 한 게임 가르쳐 드릴까요? 스트레스는 스트라이크로 날려버리는 게 최고거든요. 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 두 사람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시연은 어둠 속 레인 끝에 서 있는 볼링핀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0개의 핀. 마치 그녀가 이끌었던 10명의 팀원들 같았다. 수많은 작전 속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었다. 오늘 그녀가 한 행동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군복을 벗고 볼링장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군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시연은 익숙하게 볼링공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감겼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을 향해 공을 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10개의 핀이 폭발하듯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의 소리이자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의 소리였다. 그녀의 두 번째 전장은 바로 이곳,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였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다. 마포구의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강시연은 왁스 기계의 묵직한 소음을 들으며 레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기계가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윤기를 뿜어냈다. 그녀는 이 단순하고 정직한 노동을 사랑했다. 복잡한 수싸움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 없이 땀 흘린 만큼 정확한 결과로 보답하는 세계. 군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완벽하게 닦인 레인 아래에도 보이지 않는 흠집과 뒤틀림이 존재하듯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에도 그날의 사건이 남긴 미세한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을.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볼링장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눈빛에 이전에는 없던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들었다. 그녀를 예쁘고 친절한 사장님으로만 알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날의 무용담을 물어왔다. 시연은 그저 웃으며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소문은 꼬리를 물고 조용히 퍼져나갔다. 마포구 볼링장 여사장 전직 특수부대 출신설. 누님, 진짜 707 중령이셨어요? 카운터를 지키던 아르바이트생 현우가 음료수 창고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날 사건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였다. 시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순간,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상황을 정리하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다. 그에게 시연은 더 이상 그냥 동네 사장님이 아니었다. 시연은 레인 정비를 마치고 돌아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사람은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 나는 그냥 이 볼링장 사장님 강시연이야. 그래도 너무 멋있었어요.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현우의 눈이 순수한 동경으로 반짝였다. 시연은 그 모습에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멋있다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멋이라는 것은 피와 땀 그리고 때로는 동료의 희생 위에서 얻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군복과 함께 벗어두고 떠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등 뒤에 붙어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볼링장을 찾았다. 깔끔하게 다려진 경찰 정복을 입은 박진수 경위였다. 그는 비번인 듯 편안한 표정으로 볼링장 안을 둘러보았다. 영업에 방해되는 건 아닙니까, 강 사장님? 아닙니다,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시연은 그를 휴게 테이블로 안내했다. 박경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철민 일행, 다시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강 사장님 덕분에 골치 아픈 무리가 조용해졌으니까요. 사실 그 친구들 천마그룹이라는 곳 소속입니다. 요즘 마포 일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흥 조직이죠. 합법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꼬리가 잡히지 않아서 주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천마그룹. 시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박경희의 표정에서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일로 그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나 위협이 들어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건 경찰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드리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박경희는 진심 어린 눈으로 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시연의 선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충분한 명분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처벌 대신 사과와 용서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법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제력이 필요한 결정이었다. 박경희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알겠습니다. 경희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희가 돌아간 후 시연은 천마그룹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꺼림칙한 기분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조용한 삶, 평범한 일상을 위해 군을 떠나 이곳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듯 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볼링장이 가장 붐빌 무렵 또 한 명의 낯선 이가 그녀를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를 한 남자였다. 그는 볼링을 치러 온 손님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눈빛. 그건 민간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잘 훈련된 군인의 습관이었다. 남자는 곧장 카운터로 다가와 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충성. 중사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시연의 머릿속에 그의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끌던 특수임무팀의 막내 저격수였다. 언제나 말이 없고 과묵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완수해내던 믿음직한 부하였다. 민준이 김민준 중사. 어떻게 여길? 시연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살짝 떨렸다. 제대 후 그녀는 군 시절의 동료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소문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부대 출신들 사이에서 단장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마포에서 볼링장을 하시는데 불량배들을 혼자서 정리하셨다는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와 봤습니다. 정말 단장님이셨군요.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묻어나왔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난 괜찮아. 그보다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아직 부대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 저는 지난달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VVIP 경호팀입니다. 김민준의 대답에 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아끼던 부하였다. 최고의 저격수가 될 재능을 가졌다고 믿었던 팀원이었다. 그런 그가 군을 떠났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왜 군을 떠난 거야? 자네는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떠나신 군대에는 더 이상 제가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시연이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녀가 겪었던 좌절과 환멸을 그 역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시끄러운 볼링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단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문을 알아보니 단장님께서 상대하신 그 자들이 천마그룹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건달들이 아닙니다. 회장인 백상호라는 자는 아주 교활하고 집요한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단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분명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접근해 올 겁니다. 박경위에 이어 김민준까지. 천마그룹과 백상호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김중사. 하지만 여긴 군대가 아니야. 나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단장님. 김민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불렀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치셨군요. 군에서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항상 스스로 맡으셨고 모든 책임은 홀로 짊어지려 하셨죠. 하지만 여긴 전장이 아닙니다. 단장님을 지켜줄 팀원도 무기도 없습니다. 내게는 나 자신이 있어. 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시연에게 건넸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이건 전 팀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강시연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김민준이 돌아간 후 시연은 그의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경호팀장 김민준. 과거의 인연이 예기치 못한 형태로 다시 그녀의 삶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는 명함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다시 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볼링을 치고 있었다. 저 평화로운 일상.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이자 이제는 그녀 자신이 지켜내야 할 삶의 터전이었다. 시연은 카운터 아래 자신만이 아는 비밀 공간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군을 떠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 들어있었다. 빛바랜 군번줄, 그리고 차갑게 손에 감기는 특수압금으로 제작된 3단봉. 그것을 다시 꺼내드는 날이 오지 않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결국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를 덮쳐오리라는 것을.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일 오후였다. 손님이 없어 한산한 볼링장 안 강시연은 홀로 1번 레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끔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볼링을 치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그녀만의 명상 방식이었다. 16파운드의 묵직한 볼링공. 그녀는 공의 무게 중심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스텝, 스윙, 릴리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게 이어졌다. 그녀의 손을 떠난 공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레인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완벽한 스핀을 먹은 공은 레인 끝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포켓존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다. 쾅!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10개의 핀이 폭발하듯 흩어졌다. 스트라이크. 하지만 시연의 표정은 무심했다. 그녀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오직 자신의 힘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궤적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잠시나마 충족시켜주는 행위였다. 그녀가 다음 공을 준비하려던 순간 볼링장 입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한 중년 남성이 값비싼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기품 있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잘 관리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사업가의 그것과는 달랐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 그 눈빛은 시연으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혼자 계셨군요.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중후했다. 그는 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주 관리가 잘 된 볼링장이군요. 레인 상태만 봐도 주인의 정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이십니까? 시연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계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남자의 온화한 태도 뒤에는 잘 단련된 강철 같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아, 혼자입니다. 괜찮다면 사장님과 한 게임 즐길 수 있을까요? 물론 게임비는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이런 멋진 곳의 주인과 겨뤄볼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르지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건넸다. 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볼링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피할 이유는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비는 각자 내는 걸로 하죠. 그게 제 영업 원칙입니다. 시연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 원칙 마음에 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2번 레인에 섰다. 남자는 익숙하게 볼링화를 갈아 신고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공을 골랐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볼링을 꽤나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예의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프로치에 섰다. 그의 자세는 정석 그 자체였다. 부드러운 스텝에 이은 간결한 스윙. 그의 손을 떠난 공은 강력한 직선으로 핀을 향해 날아갔다. 夸과광.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핀들이 박살나듯 쓰러졌다. 스트라이크. 힘과 정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투구였다.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감이 좀 무뎌졌군요. 남자는 아쉽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공을 굴렸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회전이 걸린 공은 레인 위에서 춤을 추듯 나아가 핀들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스트라이크. 두 사람의 게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스트라이크가 스트라이크를 부르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점수판의 숫자는 무섭게 올라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볼링공이 레인을 가르는 소리와 핀이 쓰러지는 소리만이 볼링장을 채웠다. 그것은 소리 없는 탐색전이었다. 서로의 실력을 통해 상대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려는 듯 했다. 남자는 힘과 정면 승부를 선호하는 타입이었다. 그의 공은 언제나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을 선택했다. 반면 시연은 힘을 절제하고 기술과 전략을 이용했다. 그녀는 레인의 미세한 오일 패턴을 읽고 그에 맞춰 공의 회전과 속도를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다. 8프레임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의 점수는 동점이었다. 그때 남자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강시연 사장님 맞으시죠?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연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들 하죠. 특히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에 대한 소문은 더 빠른 법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끊고 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707특 수임무단 출신. 그것도 전설적인 팀을 이끌었던 지휘관. 흑표범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흑표범. 그것은 군 시절 그녀를 부르던 코드네임이었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는 기밀사항이었다. 눈앞의 남자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누구시죠? 시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실렸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다.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백상호라고 합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상호. 박경희와 김민준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 천마그룹의 회장. 시연의 뇌리에 경고등이 울렸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소문 속의 흑표범이 정말 자신의 부하들을 어린애 다루듯 제압한 그 여자가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이 게임은 그 확인을 위한 테스트였다. 당신 부하들이 얼마 전에 여기서 소란을 피웠죠. 시연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아, 그 어리석은 친구들 말입니까? 백상호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사과도 드리고 사장님의 실력도 확인할 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군요.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본론만 말씀하시죠.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취미가 아니라서요. 백상호는 시연의 직설적인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낮게 웃었다. 좋습니다. 강시연 사장님.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작은 볼링장에서 재능을 썩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 회사로 오시죠. 제가 운영하는 해외 자원 개발팀의 보안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군에서 받으셨던 연봉의 5배, 아니 10배라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총을 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시연의 단호한 거절에 백상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쉽군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는 더 이상 게임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장 재킷 안쪽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시연에게 건넸다. 천마그룹 회장 백상호.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 그리고 게임은 제가 진 것 같군요. 오늘 아주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백상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게 목례를 하고는 조용히 볼링장을 떠났다. 그가 사라진 뒤 볼링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시연은 그의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명함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백상호가 남긴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들겠다는 부드럽지만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시연은 9프레임에 멈춰있던 자신의 공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했다. 그녀는 다시 어프로치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 백상호라는 남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든 잡념을 떨치려는 듯 힘껏 공을 던졌다. 쾅! 스트라이크. 하지만 이번 스트라이크 소리는 이전처럼 경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처럼 그녀의 귓가를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백상호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와의 만남이 한낮의 꿈이었던 것처럼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의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강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백상호 같은 인물은 사냥감을 몰 때 결코 정면에서 달려들지 않는다. 사방에서부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상대가 스스로 지쳐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지능적인 포식자다. 첫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볼링장의 주류와 음료를 공급해주던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다.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거래해오던 곳이었다. 시연이 이유를 묻자 업체의 담당자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끝내 누구의 지시인지는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시연은 다른 업체 몇 군데에 급하게 연락을 취했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처음에는 호의적이던 업체들이
그녀의 볼링장 이름과 위치를 듣고 나면 하나같이 곤란하다는 듯 말을 바꿨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혈관을 막아버리고 있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 위생 점검을 나온 것이다. 평소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시연은 당당하게 점검에 응했다. 하지만 점검 반원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환풍기 필터의 먼지, 창고 구석의 거미줄, 심지어는 휴지통의 위치까지 문제 삼았다. 그들의 태도는 위생 점검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는 표적 감사에 가까웠다. 사장님, 이건 시정명령감입니다. 일주일 내로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점검 반장은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들의 등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날 황철민과 함께 왔던 최정혁 변호사였다. 그는 점검 반원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시연은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최 변호사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제 볼링장에 또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신가요? 시연이 차갑게 묻자 최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다. 아이고, 강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마포구의 건전한 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잠시 들른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가게가 위생 상태가 영 불량한가 보군요. 쯧쯧,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야 어디 큰일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교묘한 조롱이 가득했다. 시연은 그와 입씨름을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법과 행정이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그녀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더러운 방식이었다. 위생 점검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최근 몇 년간의 세무 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는 명백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었다. 물품 공급 차단, 행정적 압박, 세무조사. 백상호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망가져갔고 볼링장 운영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 볼링장 앞에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이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기에 훈방 조치로 끝날 뿐이었다. 시연은 밤늦게 홀로 남아 텅 빈 레인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백상호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가 이성을 잃고 폭력을 사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그래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헐값에 넘기고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노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볼링장 건물, 혹은 이 일대의 부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마포구 일대의 지도를 펼쳤다. 자신의 볼링장이 위치한 곳은 낡은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지만 바로 옆 블록에서는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개발의 바람이 이곳까지 불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만약 천마그룹이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권을 노리고 있다면 그녀의 볼링장은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합법을 가장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부당함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며칠 전 김민준이 건네주고 간 명함에 적힌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제대 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었던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의 번호였다. 나다. 강시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박준서 소령. 시연이 군에 있을 때 그녀의 바로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후배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진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참모였다. 부탁할 게 있다. 천마그룹 그리고 회장이라는 백상호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봐줘. 비공식적으로. 내가 부탁했다는 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야 합니까? 그놈들 바닥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내. 자금 흐름, 정관계, 커넥션, 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다리겠다. 전화를 끄는 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볼링장 사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지휘관, 흑표범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백상호는 그녀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시연은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는 더더욱.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합금으로 된 3단봉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감겼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봉이 펼쳐졌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반격 신호였다. 수세에 몰렸던 흑표범이 이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서로의 힘을 키우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동반했다. 강시연의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는 백상호의 보이지 않는 포위망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주류와 음료 공급이 끊기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불평을 터뜨렸다. 시연은 임시 방편으로 아르바이트생 현우와 함께 대형마트를 돌며 물건을 구해왔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볼링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손님들에게는 공포가 되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저녁이면 활기차던 볼링장은 텅 빈 공간이 되어갔다. 기계의 소음보다 시연 자신의 발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공간은 활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장님,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텅 빈 홀을 닦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이 볼링장은 그에게 단순한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라 처음 볼링을 배웠던 추억의 공간이자 시연이라는 좋은 어른을 만나 사회를 배워가던 학교였다. 시연은 묵묵히 볼링공을 닦다 말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화력입니까? 아니. 보급과 정보, 그리고 타이밍이야. 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적의 공격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순간에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지.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시연은 볼링장 문을 걸어 잠그고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암호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후배 박준서 소령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좌표와 시간, 그리고 도서관 9번 서가 세 번째 칸이라는 문장이 전부였다. 전형적인 데드 드롭 데드 드라프 방식의 정보 전달이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특정 장소에 정보를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고전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다음 날 오후 시연은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서대문 구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미행이나 감시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수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9번 서가로 향했다. 경제경영 서가였다. 세 번째 칸에 꽂힌 낡은 경제학 원론책. 시연은 아무렇지 않게 책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것은 작은 USB 메모리 카드였다. 그녀는 책을 제자리에 다시 꽂아 넣고 다른 책 몇 권을 더 고르는 척하다가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시연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USB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박준서 소령이 보내온 정보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천마그룹의 조직도 계열사 현황, 자금 흐름은 물론 회장 백상호를 둘러싼 개인적인 신상 정보까지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시연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천마그룹은 건설, 유통, 대부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교묘해서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경찰조차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찾았다. 수많은 정보의 더미 속에서 시연의 눈이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안치수, 마포구청 건축과 과장. 그는 최근 몇 년간 마포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해온 실무 책임자였다. 그리고 박준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의 차명 계좌로 천마그룹의 위장 계열사로부터 매달 거액의 자문료가 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의 볼링장을 압박해온 구청 위생과와 세무서는 모두 안치수 과장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백상호는 안치수라는 약한 고리를 이용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해온 것이다. 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백상호는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폰폰을 움직여 그녀의 킹을 위협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체스판 밖으로 치워버리면 그만이었다. 작전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시연은 며칠에 걸쳐 안치수 과장의 뒤를 밟았다. 그녀의 미행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군에서 익힌 위장과 침투 기술은 도시의 인파 속에서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안치수의 출퇴근 동선,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파악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시연의 눈은 그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손짓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에 깊이 얽매여 있었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안치수는 퇴근 후 허름한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불법 경마장으로 향했다. 시연은 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황철민의 옆에 있던 최정혁 변호사와는 다른 인물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같은 건물로 들어갔다. 천마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였다.
시연은 망원 기능이 있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건물 뒤편에 인적 없는 골목. 천마그룹 이사가 서류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안치수에게 건네는 장면. 안치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돈을 받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카메라 렌즈 안에 담겼다. 빛과 각도, 거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증거였다. 사진을 확인한 시연은 조용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백상호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칼을 검찰이나 경찰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꼬리만 잘릴 뿐 몸통인 백상호에게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이 칼을 직접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적의 목에 칼을 겨누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 흑표범의 방식이었다. 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설계하는 전장에서 그녀의 규칙대로 움직일 차례였다. 조용했던 볼링장 사장님은 이제 없다. 오직 적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지휘관 강시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강시현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돈다발을 건네받는 안치수 과장의 겁에 질린 얼굴. 이 사진 한 장이면 그의 공무원 인생은 물론 그의 남은 삶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연이 원하는 것은 파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안치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그가 돈을 받는 순간을 찍은 사진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정독 도서관 1관 3층 사회과학자료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장소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도서관은 CCTV가 많아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품기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절대적인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이었다.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연에게는 완벽하게 통제된 전장이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시연은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범한 복장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안치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 5분 전 초췌한 얼굴에 안치수가 나타났다. 그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자신을 불러낸 익명의 협박범을 찾고 있었다. 시연은 그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뒤를 따라 사회과학자료실로 들어섰다. 그는 약속된 창가 자리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다. 시연은 그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안치수 과장님 되시죠? 나직한 목소리에 안치수가 경기를 일으키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협박범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누구신데? 쉿. 시연은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죠.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안치수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체 누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시연은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불법 경마장을 드나드는 사진, 천마그룹 이사와 만나는 사진, 그리고 어제 받은 돈다발 사진까지 그의 모든 비행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박준서가 보내온 그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박 빚이 얼마인지, 아드님 병원비가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백상호 회장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까지도요. 안치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는 과장님을 파멸시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도와주다니요? 백상호라는 인간은 이용 가치가 사라진 사람은 가차없이 버리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과장님을 이용하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어제 받은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과장님이 되겠죠. 저는 과장님께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며 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안치수는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간단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시연이 말했다. 마포구 더 스트라이크 볼링센터에 가해졌던 모든 행정적 압박을 없던 일로 만드십시오. 위생과 시정명령은 행정착오로 처리하고 세무조사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키세요.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과장님의 책상 서랍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치수는 잠시 망설였다. 백상호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눈앞의 여자였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은? 과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이 자료들은 제 개인 저장소 안에서 조용히 잠자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이 사실을 백상호에게 알린다면 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자료의 사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그리고 모든 언론사 편집국에 동시에 발송될 겁니다. 선택은 과장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건넨 완벽한 협박이었다. 안치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시연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시연은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료실을 빠져나갔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다음 날 오전 구청 위생과에서 행정착오였다며 시정명령을 철회한다는 연락이 왔다. 오후에는 세무서에서 정밀 조사가 취소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거래를 끊었던 주류업체 사장에게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다시 거래를 하고 싶다는 간청이었다. 시연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성 없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자신을 옥죄던 포위망의 한 축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다. 며칠 만에 볼링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시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백상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치수 과장놈이 모든 일을 원상복구시키고는 지금 연락 두절 상태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회장님.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저희 쪽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상호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폰이었던 안치수가 스스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배짱도 능력도 없었다. 이것은 그 볼링장 여자의 작품이었다. 행정적인 압박으로는 통하지 않는군. 생각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여자야. 쥐를 구석으로 몰았더니 쥐가 아니라 호랑이가 튀어나왔어.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핏빛처럼 붉은 액체가 그의 입술을 적셨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백상호는 즐겁게 웃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게임을 즐겼다. 상대가 강할수록 정복했을 때의 쾌감은 더 커지는 법이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2라운드를 시작해야겠어. 그 여자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야. 진짜 선수를 붙여야겠어. 과거를 좀 파서 그 여자가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찔러줄 사람으로. 백상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흑표범 사냥을 시작해볼까? 그의 선언과 함께 강시연을 향한 더 어둡고 더 위험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생존을 건 진정한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볼링장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강시연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백상호는 1라운드의 패배를 곱씹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의 다음 공격은 안치수 과장을 이용했던 것처럼 점잖지 않을 것이다. 더 교활하고 더 직접적이며 더 위험한 방식일 터였다. 시연은 이 불안한 평화의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킬 방패와 적을 찌를 창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박준서 소령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천마그룹의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백상호라는 인물의 과거에 대한 것이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는 그 뱀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며칠 뒤 박준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파일의 제목은 유령 고스트이었다. 시연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백상호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 행적이 담겨 있었다. 그의 본명은 백상호가 아니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던 거대 무기 밀매 및 마약 밀수 조직 아수라의 말단 조직원 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조직의 자금 세탁과 운반을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물렀기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였다. 시연은 아수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그녀의 팀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의 목표가 바로 아수라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중앙아시아의 메마른 고원지대, 숨막히는 폭염과 모래바람. 한 달간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아수라의 비밀 기지를 급습했던 그날 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시연의 팀은 수뇌부를 거의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전 막바지 예상치 못한 적의 역습으로 팀원 하나가 중상을 입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 하나가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당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카이였다.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백상호, 즉 카이가 한국으로 돌아와 천마그룹을 세울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 그것은 바로 그가 아수라에서 훔쳐 달아났던 피 묻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백상호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유, 그녀의 군 시절 코드네임까지 알고 있었던 이유. 그는 우연히 그녀를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작전의 지휘관, 흑표범이 바로 눈앞의 볼링장 여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싸움은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라 10년도 더 된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지독한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젠장. 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백상호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군 생활 내내 그녀의 생명을 수없이 구해주었던 야생동물 같은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시연은 천천히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창밖은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동자를.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이토록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자는 그녀와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였다. 그날 이후 시연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 수 없었다.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여러 경로를 이용했고 차에 타기 전에는 반드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볼링장에서는 손님으로 위장한 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주시했다. 상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볼링장 셔터문에 그녀가 군에서 사용하던 부대의 상징이 희미하게 긁혀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녀의 차 와이퍼에 중앙아시아에서만 자생하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것은 백상호가 보내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과거, 너의 현재, 그리고 너의 미래까지도 내 손안에 있다. 시연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다. 그녀는 적이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며 적에게 자신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진짜 위협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그날은 현우가 몸이 아파 결근한 날이었다. 시연은 밤늦게 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소리도 기척도 없는 완벽한 기습이었다. 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날카로운 금속성의 물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특수 제작된 나이프였다.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다. 남자는 시연과 비슷한 체구였지만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유연했다. 러시아의 특수부대 스페츠나츠의 격투술, 시스테마이스와 ESTEMA였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인체의 급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자비한 살상 기술. 드디어 만나는군, 흑표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지독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시연은 대답할 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남자의 공격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주먹, 발, 팔꿈치, 무릎. 그의 몸 전체가 하나의 흉기처럼 그녀를 몰아붙였다. 시연은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하고 흘려내며 방어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실전의 감각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상대는 분명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실력자였다. 백상호가 고용한 최고의 카드일 것이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힐 때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끝에 시연은 간신히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남자는 더 이상 공격해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의 실력을 가늠하기라도 하는 듯 했다. 백상호가 보냈나? 시연이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너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만 길들이라고 하셨지. 내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린 다음에 말이야. 남자는 말을 마치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은 낡고 빛바랜 군번줄이었다. 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10년 전 중앙아시아 작전에서 중상을 입었던 그녀의 팀원 이상병의 것이었다. 작전지에서 후퇴하던 중 혼란 속에서 분실했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남자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시연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 묻어버린 모든 것을 알고 있지. 강시연 중령. 그날 내가 버리고 온 것이 어디 군번줄 하나뿐이겠어?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망령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싸움은 이제 그녀의 생존이나 볼링장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 그녀의 명예와 과거의 전우들을 모두 지켜내야만 하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될 전쟁이 되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군번줄은 차가운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시연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었다. 10년 전 중앙아시아의 작전지에서 동료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후퇴하던 그날의 기억.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귓가를 찢던 총성, 그리고 동료의 뜨거운 피. 그녀가 지휘관으로서 처음으로 겪었던 완벽하지 못한 작전. 그날의 상처가 골마 터져 과거의 망령이 되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시연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용병의 눈빛과 내가 버리고 온 것이 어디 군번줄 하나뿐이겠어? 라던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백상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을 그녀의 볼링장이나 사업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쟁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대로 숨어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다음 카드를 꺼내기 전에, 그가 자신의 전우들에게 손을 뻗기 전에 이 지독한 악연을 그녀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시연은 박준서 소령에게서 받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백상호, 즉 카이의 모든 것. 그의 약점은 단 하나였다. 피 묻은 과거 위에 세워진 합법적인 기업가라는 허상. 그 허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 흑표범 강시연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대포폰을 개통했다. 그리고 백상호의 개인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아수라의 유령이 인사를 전합니다. 10년 전 자이툰 고원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마지막 게임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자정,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에서. 당신이 만든 선수는 두고 혼자 오시죠. 판도는 당신의 과거와 나의 미래 전부입니다.
자이툰 고원. 그곳은 아수라의 비밀 기지가 있던 장소의 암호명이었다. 백상호와 그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 이 메시지는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군. 기꺼이 응하지. 그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짧은 답장이었다. 그는 이 게임의 끝에서 그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저녁 시연은 볼링장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아르바이트생 현우에게는 며칠간의 특별 휴가를 주었다. 이제 이 공간은 그녀만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무기를 준비하는 대신 자신의 전장을 익숙하게 조율하기 시작했다. 레인 정비 기계의 오일 농도를 평소보다 훨씬 짙고 미끄럽게 조절했다. 일부 레인의 조명은 일부러 나가게 두어 깊은 어둠의 공간을 만들었다. 볼링공 정리대에는 가장 무거운 16파운드짜리 공들을 전진 배치했다. 핀을 교체하는 핀세터 기계의 육중한 소음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줄 완벽한 엄폐물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평화로운 공간은 이제 그녀의 손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덫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2통의 전화를 걸었다. 한 통은 김민준에게. 김중사, 부탁 하나만 하지. 오늘 밤 자정이 지나서 내가 30분 이상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내 위치는 자네가 아는 그곳이야. 그리고 이건 명령이다. 그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두 번째 전화는 마포경찰서의 박진수 경위에게였다. 그녀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변조한 채 짧게 말했다. 천마그룹 백상호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그가 마포구의 한 볼링장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할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길. 모든 패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승부뿐이었다. 밤 12시 정각. 볼링장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백상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최고급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속대로 혼자 왔네, 강시현. 아니, 흑표범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백상호. 아니, 카이라고 불러주지. 시연은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내 선수 없이 마주하니 좀 불안한가? 걱정 마. 내 마지막은 내가 직접 장식해 줄 테니. 백상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나타났다. 지난번 그녀를 습격했던 그 용병이었다. 백상호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역시 당신다운 방식이군. 시연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이제 끝내. 깨끗하게. 백상호가 용병에게 명령했다. 용병이 지체 없이 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날리는 대신 발밑에 있던 볼링공 하나를 발로 툭 찼다. 묵직한 공이 소리 없이 굴러가 용병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용병의 균형이 순간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연은 옆 레인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미리 기름칠을 해둔 빙판처럼 미끄러운 레인이었다. 그녀는 신발 밑창을 이용해 얼음 위를 지치듯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용병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공간, 육중한 기계 소음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볼링장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용병의 시스테마는 여전히 무자비하고 치명적이었지만 이곳은 시연의 홈그라운드였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가 나타나고 볼링공을 굴려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했으며 미끄러운 레인으로 유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시연의 팔과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용병의 공격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식자의 그것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시연은 일부러 빈틈을 보이는 척하며 핀세터 기계 쪽으로 물러났다. 용병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타이머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한 핀세터의 암암이 굉음과 함께 내려왔다. 용병은 피할 틈도 없이 육중한 기계와 벽 사이에 어깨가 끼이고 말았다. 크악! 비명과 함께 그의 움직임이 봉쇄되었다. 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 숨겨두었던 3단봉을 꺼내 들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펼쳐진 봉으로 그녀는 용병의 남은 팔과 다리의 관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음. 그것은 더 이상의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백상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괴물 같은 년. 하지만 총구는 시연을 향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시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모든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눈은 10년 전 자이툰 고원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지휘관의 눈이었다. 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잖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용병이 떨어뜨린 이 상병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회장 행세를 해도 너는 영원히 아수라의 유령일 뿐이야. 동료를 배신하고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내 왕국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운명이었어. 바로 그때 볼링장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과 박경희. 그녀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상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가 굳게 닫힌 볼링장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박진수 경위와 김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현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압당한 용병, 권총을 든 백상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강시현. 백상호. 당신을 국제범죄조직 아수라의 잔당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고 살인, 교사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경희의 선언과 함께 백상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동이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시연은 망가진 볼링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군번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현재와 미래의 증표였다. 몇 달 후 더 스트라이크 볼링 센터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깨끗하게 수리된 레인 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가 넘실댔다. 카운터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현우가 손님을 맡고 있었고 한쪽 레인에서는 김민지와 친구들이 즐겁게 볼링을 치고 있었다. 가끔은 김민준이 찾아와 어색한 자세로 볼링을 치며 그녀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시연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명예나 조국이 아니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만의 16파운드짜리 볼링공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편안하게 감겼다. 어프로치에 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었다. 스텝, 스윙, 릴리스. 그녀의 손을 떠난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레인 위를 활주했다. 쾅!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공은 10개의 핀을 완벽하게 날려버렸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스트라이크 소리.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작별 인사이자 그녀의 손으로 지켜낸 평화로운 현재를 축복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 흑표범 강시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전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후의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켰다.